자, 오늘도 길바닥을 돌아다니는 우리의 고발 영웅 안일걸 소장을 모셨습니다. 네. 짠! 야, 이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송작가 TV 선글라스. 야 같은 선글라스인데 제가 끼니까 이상해. 이거 내가 드라곤볼에서 많이 본 사람 같은데 이거. 아, 드래곤볼의 나쁜 돼지? 그 돼지 있잖아. 그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러게요. 자, 아, 좋은데요, 여러분? 네. 자, 오늘도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야 아, 됩니다. 좋습니다, 왜냐하면 좋습니다. 고발할 게 너무 예, 많거든요. 오늘 아주 뉴스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어저께 슬픈 소식이 좀 있었으니까 좀 예. 힐링 좀 되시라고 최신 뉴스 더 하나 드리는 게 일단 제가 10만 원을 잃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제는 1,000만 원을 걸었는데 오늘은 확실하게 10만 원을 날릴 것 같아요. 전국민 재난지원 예. 거의 확정인가요? 23만 원으로 가닥 잡힌다고 언론에 보도가 나왔는데요. 야, 근데 원래 30만 원 주기로 했는데 적게 예, 준다고 예, 예. 난리치는 거 아닐까 또? 25만 원 80%에서 네. 23만 원 전 국민으로 그러니까 2만 원 차이니까 이제 하이소득 80% 중에 2만 원 줄어들었다고 이제 지적하는 분이 일부 있을 수는 있는데 아주 저소득층들은 10만 원을 더 줍니다. 지금 설계상. 그렇지. 예. 그래갖고 지금 원래 받으려고 했던 게 한 35만 원 생각했다가 네. 그거 10만 원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분들은 그대로 갑니다. 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 이분들은 정확 10만 원이 더 추가가 됩니다. 그게 4천억이 배정되는데요. 일단 여야가 지금 이번 주 안에 추경을 통과시켜야 되거든요. 일정상. 근데 크게 이제 가닥이 잡힌 게 피해계층 소상공인들 피해 지원금은 2배 정도로 상향하고요. 그러니까 최대 900만 원에서 최대 3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이게 상향이 됐고요. 상향이 상임에서 통과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국민 재난지원금 요구했는데 하위소득 80%로만 주는 것은 1,100만 명 가까운 국민들이 배제되고 또 합리적인 차별이 발생해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해서 많은 이제 문제가 노출됐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전 국민으로 주는 거로 하고 그다음에 하위 계층이나 피해 계층 피해 금액을 더 주자. 그렇게 정확히 맞아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전 국민으로 이게 확대된 게 의의가 있는 게 아니라요. 그때 이제 안 소장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사실 난 좀 반신반의했거든.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정치권에서 이거를 특히나 민주당 이런 거 이제 적극적으로 하려는 데 대한 내부 저항도 있고 할 텐데 네. 이게 가능할까 싶어서 10만 원 내기를 걸었는데 참 100만 원 내기 하는 게 다행인 것 같아요. 이거 100만 원 내기 했어야 되는 건데요. 심지어는 지금 안 소장이 주장했던 금액까지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재원 조달 방법까지도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오늘 뉴스가 나온 건데 맞습니다. 아직까지 100%는 아니에요. 예, 100%는 네, 왜냐하면 아직 확정돼서 내 현금이 꽂히진 않았으니까. 이준석 대표는 송영길 대표의 이의제홍 전략에 부응을 한 겁니다. 이준석으로서 홍남기를 제압하는 이의제홍. 그래서 전국민 재난지원 합의가 된 거잖아요. 근데 돌아갔더니 당내 수구 세력들, 정통 보수 세력들이 무슨 소리냐고 난리를 피운 거잖아요. 근데 이준석 대표도 나름 뚝심 있는 거예요. 김종인이 합의할 때는 한 말 안 하더니 작년 제1차 재난지원금 때 왜 나한테는 시비를 거냐. 내가 어려서 그런 거냐 하면서 TV에 나와서 다시 한번 그걸 반박을 하고 어저께 송영길 대표하고 토론회 자리에 다시 한번 추경 예산안이 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해계층은 좀 더 지원해주고 그렇다면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가능하다. 다시 한번 어제 TV 토론에서 합의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준석이가 제 방송을 들었습니다. 들었습니다. 듣고 예. 그대로 실행을 했습니다. 역시 송작가 TV입니다. 너라도 살아야 된다. 노인네들 개무시하고 네가 한 번 더 질러야 된다고 했는데 준석이가 해냈네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송작가 TV랑 같은 성씨인 송영길 대표가 뭐 여러 가지 비판하는 분들인데 이번만큼은 아주 잘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러면 야당을 설득을 했냐면 그래 그럼 추경 돈을 더 늘려서 전 국민에 주는 걸 반대하니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 예산 1.1조를 그러면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합치자. 사실 그 대기업 카드사 지원금이라고 말이 많았었잖아. 맞습니다. 근데 홍남기 씨는 지금도 그걸 고집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제가 우리 국민이 너무 의아하게 생각해서 어떤 TV 프로그램, 라디오 프로그램 경제평론가들 같은 경우는 신용카드사한테 로비를 당했냐. 이렇게까지 맞아. 지적을 해버리는 이게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LG 카드나 삼성 카드 같은 쪽으로 임기 끝나면 전직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 못 가게 됐네. 네, 고소하게 그분은, 생각하고요. 강원도지사 후보로 거론되고 있어가지고 이번에 이제 목리 그만 부리시고 국민들 그만 애태시고 협조해주고
가운데서 뭐 경선에 나왔으면 좋을 것 같은데 금액이 그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10.4조가 제출되어서 전 국민한테 안 주고 25만 원씩 80%만 주는 거 돼 있었잖아요. 네. 거기에 1.1조가 포함되는 거예요. 11.2조 가지고 전 국민한테 23만 원씩. 그러면 11.5조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5천만 원 알아봤어요. 정확히 진짜 23만 원에 딱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언론 보도가 여야가 전 국민 23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그래서 윤호중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정말 싫고 밉겠지만 김기현 원내대표를 집중 교섭하고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고요. 네. 만약에 저는 여기서 추경호 예산을 조금만 더 쓰면 사실 30만 원씩 그러니까 내가 전 국민한테 30만 원. 주는 건 15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3.5조만 증액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 3.5조 증액도 아주 어려운 일이 아닌 게 지금 부채 상한으로 2조를 지금 빼놨어요. 기재부에서. 그럼 2조를 부채 상한은 다음에 올해 경제 성장률 4%나 5% 되니까 내년에 부채 상한을 하는 거로 치고 특히 지금 1월 달에서 5월 달까지면 추가 세수가 43조가 거쳤는데요. 하반기에까지 하면 50조, 60조가 더 거칠 겁니다. 이 추세대로면요. 제가 방송에 60조 더 거친다고 그러니까요.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부채 상한해도 되잖아요. 만약에 그 2조를 그냥 합친다 그러면 13.5조가 되잖아요. 그러면 전 국민이 받을 수 있는 돈이 27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그럼 원래 하위 80%가 25만 원 받기로 했는데 23만 원 좀 줄어들었다라는 불만도 없어지는 거죠. 전 국민 받는다는 논의가 되더니 우리 2만 원이 늘어났네? 땡큐 땡큐. 땡큐 베리 머치 송영길, 땡큐 베리 머치 송작가, 땡큐 베리 머치 문재인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이게 선거 이슈하고 연관 있는 그 어느 정도 미치는 영향은 코로나 다음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아무튼 뭐 좋은 방향으로 우리 국민을 위하는 방향으로 가고 맞습니다. 있다니 참 그 방송을 하는 사람으로서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얘기는 네. 건보료 얘기 좀 해보려고 해요. 아, 그렇죠. 이 건보료에 대한 할인 혜택이 생겼다고 하는데 이거 진짜 특히 이제 직장 근무 가입자들은 이 할인 혜택이 없어요. 개인만 네, 지역 후보. 그러니까 지역 후보. 특히 자영업자, 네. 프리랜서 이분들은 다 지역 후보잖아요. 자, 지금 올해 부과되는 지역 후보 가입자들은 직장은 작년 월급이 그대로 잡히잖아요. 올해 월급도 거의 뭐 비슷하겠죠. 거의 안 올랐으니까. 왜냐면 기준이 작년치니까. 근데 네. 지역은 재작년 소득을 작년 올해 종합소득으로 내죠. 작가님이나 저나 해봐서 알잖아요, 우리가. 그렇군요. 그러면 네. 작년 소득은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로 된 거예요. 저는 이제 복수근로사업자 뭐 개인 소득 합쳐가지고. 그러면 그게 언제 반영이 되냐? 11월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소득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정부가 세무서에서 받아가지고 좀 보험료를 깎아드려야겠구나라고 하는 게 추진하는 11월이에요. 게 11월이었는데 네. 요거를 땡긴다는 자, 얘기인가요? 그러면 지역 후보 가입자들은, 지역 근무 가입자들은 마치 6, 7, 8, 9, 10 이 5달만을 2019년 소득으로 내버리는 거예요. 비싸게 나오겠죠. 왜? 2020년에 소득이 떨어진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거의 자영업자들은 매출이 절반으로 떨어졌으니까 영업이익도 절반 정도로 떨어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5달 동안 비싼 보험료를 내지 마시고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지역 근무 가입자들, 자영업자들은 신고를 하는 거죠. 올해 5월 달에 종합소득이 작년 5월 달 종합소득보다 이렇게 떨어졌다. 우리가 세금이 납부 부분이 그렇다는 건 영업이익이 떨어졌다는 게 증명이 되잖아요. 그걸 건보지사에 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6, 7, 8, 9, 10 5달치 보험료가 감면이 되는 거죠. 어느 정도 감면돼요? 다 뭐 공짜는 아닐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자기 세금이 줄어든 만큼 감면되는 거죠. 비율이 연동돼서. 만약에 송 작가님이나 제가 2019년도에 세금을 1,000만 원 냈어요. 2020년도에 너무 힘들었고 500만 원만 냈다. 그럼 당연히 건보료도 50% 정도 떨어지는 거죠. 깎아진다는 거죠. 만약에 20만 원 내던 건보료가 10만 원씩 떨어지는 거니까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게 약 4개월치를 땡겨서 해주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5달 정확히 5달치. 그렇죠. 5개월치를 땡겨가지고 할인 혜택을 앞당겨주는 제도가 나왔다는 부분인 거죠. 근데 네. 이게 직접 신청해야 되나요? 본인 신청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불편하구나. 저는 이게 국세행정이라든지 복지행정에서 아쉬운 게 우리 이동통 3사도 65세 이상 어르신들 기초임금 받는 하위소득 70% 분들 12,100원 통신비 감면 의무적으로 해주게 돼 있는데 신청해야만 해주니까 절반 정도 어르신들이 모르는 거 제가 맨 돈이 도는 정보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이런 여러분, 거. 요건 별도예요.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기초연금 받으시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12,100원을 통신비 네, 할인을 해주는 매달. 것도 예. 별도로 혜택이 있답니다. 근데 그럼요. 신청을 하셔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게 네. 이제 복지할인제도의 대표적인 건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계층, 국가유공자, 한부모 가족, 그다음에 65세 이상 어르신들. 근데 이분들이 신청해야 되니까 거의 절반 가까운 분들이 신청 안 해가지고 몰라서도 못하고 몰라갖고 또는 절차를 또, 번거로워서 또는 맡아서 깜빡해가지고 하고, 네. 그래서 이걸 민주당 수학행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안내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한 거예요. 근데 통일삼사가 알아서 감면해주면 제일 좋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건보공단에서도 국세청으로부터 지역후보 가입자들 소득 자료를 바로 통보받아가지고 2019년대는 이분이 돈 많이 벌었는데 2020년 돈을 많이 못 벌었네? 하고 그냥 깎아주면 되는데 근데 그게 아니, 이 IT 통신사는 개인 강국인데, 기업인데 예. 아니 여기 그 의료보험 이런 쪽은 공기업 아니야. 그러니까요. 진짜 그건 통신 3사는 갈아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거는 진짜 지금 스스로 좀 해주는 태도를 좀 맞습니다. 갖추지. 그래서 우리가 계속 촉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많은 부분 좋아졌지만 여전히 많은 분야에 적체도 있고 적폐도 있고 또 관료주의도 있는 것이거든요. 홍남기 부총리처럼 국민들에게 갑자기 돈을 안 쓰려고 하고 국간직인데도 불구하고 국간주의 행세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게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이번 5년 동안 봤기 때문에 다음 정부에 더 강력하고 더 좋은 정부를 만들어서 이런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야 된다는 게 이제 과제인데 어쨌든 자동으로 해주면 제일 좋지만 신청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도 자영업자 기준으로 거의 보험료의 절반 정도를 매출이 절반 정도 줄었으니까 평균적으로 다 그렇게 답을 하시니까 보험료의 절반 정도를 할인받을 수 있다. 물론 이제 이게 뭐 몇백만 원 수준도 아닐 거고 뭐 이거 받는다고 해서 생활에 뭐 큰 도움 되겠나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는데요. 국가가 할 수 있는 만큼 뭐라도 국민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조금씩이라도 이런 일이라도 네. 하고 있다는 점을 그럼요. 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가의 수고를 좀 인정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아니, 어느 정권 때 이렇게 뭐라도 하나 해드리기 그러니까요. 위해서 노력하는 정부가 어디 있었습니까? 아니 문재인 정부가 정말 칭찬받아야 될 게 제가 임대차 3법 됐지만 어카운트 인포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어카운트 인포라는 앱에 들어가면 본인 신용카드 포인트 현금으로 다 전환해 주죠. 옛날 휴면계좌들 막 몇십만 원, 몇만 원 깜빡했던 것들 그거 다 찾게 해주죠. 심지어 보험료도 휴면보험료도 못 받고 있는 거 있을 수 있어요. 네. 그거 다 돌려주죠. 어카운트 인포 앱 정말 엄청난 인기를 끌었어요. 접속이 장애가 될 정도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씩 제가 계속 요구하고 정부는 받아들이고 또는 정부가 먼저 선제적으로 해주면 더 좋고요. 문재인 정부한테 칭찬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솔직히. 댓글로 물어보시는데 네. 우리도 신고 5월 달에 했으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도 10월 달에 온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고 자 신고는 우리가 5월 달에 네, 했잖아요. 이미 다 했어요. 근데 건보료는 이미 책정되어 있는 거예요. 네. 작년 종합소득세 된 거로. 네. 그러니까 건보료는 본인이 지금 사실 원래는 5만 원만 내야 된다는 예를 들면 네. 작년에 10만 원 낸 수준으로 소득이 신고된 거잖아요. 네. 그럼 10만 원씩 계속 부과됐다가 그러니까 네. 내가 종합소득세 낸 걸로 갖고 세무서에다가 나 이만큼 줄여서 냈습니다라고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건보공단에. 그러니까 건보공단에. 이 절차가 어떻게 된 거냐면 건보공단도 이제 나중에 계산할 겁니다. 분명히 계산될 겁니다. 우리가 5월 달에 오늘 종합소득세 신고했잖아요. 냈잖아요. 네. 5월 말 안에 내라 그러잖아요. 그럼 가산세 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국세청이 그것을 취합하고 지역건보 가입자들을 통보를 해주는 거예요. 어디다 물어봐? 지역 건보에 그냥 전화하면 돼? 건보공단 지사. 전화하거나 자기 지사에다가? 찾아가시면 돼요. 근데 요즘 건보공단 콜센터가 정규주가 요구하면서 파업 중이어서 전화가 잘 안 돼요. 제가 이야기는 안 하려겠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직접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저기 지나시다가. 지역 건보지사들 많이 있거든요. 구경 네. 삼아 또 이렇게 건강보험이라는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는 세계적인 지금 건강보험 제도로 평가를 받고 있어요. 비교적 아직 보장성은 65% 안팎이긴 한데 어떤 종목에 따라서는 90%까지 보장이 되고 그 제일 중요한 건 의료비 상한제. 네. 의료비 300만 원 이상은 그렇죠. 본인 안 내게. 상한이 넘지 않도록 해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실비보험이 필요 없는 수준의 복지를 하고 있는 게 네.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다시 이제 요약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신고를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건보공단은 아직 국세청부터 자료를 통보받기 전이기 때문에 재작년에 우리가 소득이 좋았던 것으로 알고 건보를 한 2배 정도로 이제 지역 가입자들입니다. 직장 가입자 말고요. 이렇게 계속 우리한테 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5월 달에 낸 그 과세 자료로
확정을 하잖아요. 국세청이나 세무서 가면 확정해 그렇죠. 주잖아요. 그러면 그걸 잽싸게 건보공단에 내면 7월 안에 내셔야 돼요. 6, 7, 8, 9, 10 이 5달치의 건보료를 한 최소 뭐 3분의 1이든 2분의 1 소득이 감소한 만큼 감면이 됩니다. 근데 이게 이번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에서도 문제가 된 거예요. 왜 직장 건보료를 기준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직장가입, 지역가입자들이 2019년 소득이 반영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0년에 폭망한 사람들이 다 상위 80%로 돼가지고 제외돼 버리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예,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80% 기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식당이나 이렇게 자영업 크게 하시는 분들은 큰 돈인데. 아 그럼요. 자영 가만히 크게 하는 계산해보니까. 분들은 최대 몇백만 원까지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뭐 30만 원, 아니 23만 원 받는 게 그러니까 문제 이제 아니라 우리 기준에서는 보통 우리는 10만 몇 푼 안 원, 된다. 나 관심을 안 가졌는데 좀 큰 돈 내시던 예. 분들, 손실 많이 보셨던 분들한테는 진짜 몇 백이 달려 있는 좋은 정보네요, 여러분. 그렇죠. 수입이 줄였어야 가능하죠. 스카이브루님은 이런 어려운 시국에 수입이 느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예. 네. 아니 작년에 우리 소상공인들 중에도 이제 매출이 2019년에서 2020년 늘어나가지고 재난지원 못 받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을 제가 만나보면 굉장히 정당한 항변이에요. 정말 매출이 급감하니까 노동 시간을 늘렸고 배달앱이 엄청나게 뛰어든 거예요. 그래서 배달 매출로 배달 매출을 매출로 늘렸다. 그 매출 늘렸는데 거기 수수료도 엄청 빠져나가고 그랬는데 매출이 늘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제외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이게 선별 지원이라는 건 끊임없이 이런 사각지대라든지 억울한 탈락자를 낳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소장 같은 분이 열심히 그 사각지대 안에서 활약을 해주셔야 되는데 네. 자, 배달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배달앱 관련된 수수료 얘기 좀 해봅시다. 아, 그거 진짜 심각하죠, 심각해. 이게 그 10,000원짜리 짜장면 예. 세트를 시키면 배달 수수료가 4,500원이다. 예. 라는 얘기가 있는데 실제 사례가 나왔죠. 예. 아니 그러니까 자, 우리가- 음식값이 10,000원인데 배달을 시키면 4,500원을 배달비로 갖고 간다고 하면 너무 많이 떼는 거 아닌가? 배달에 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전부터 이 플랫폼의 횡포를 어떻게 규제할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합리적 조정할 것이냐 해서 박영선 장관이 프로토콜 경제라는 이론을 들고 나온 거거든요. 그 사업의 이해관계들이 모두 모여서 프로토콜을 만들자, 의정서를 만들자, 일종의 협약서를. 그래서 이익을 공정하게 배분하자는 거잖아요. 근데 자, 진짜 이 중국집 김씨 삼성 간짜장 곱빼기 한 그릇 팔았는데 10,000원인데요. 쿠팡이 기준입니다. 매출 10,000원에 주문 중개 수수료 1,000원이에요. 지금 벌써 수수료가 1,000원이 10%가 되잖아요. 10%. 근데 이거 지금 이벤트 기간인데요. 쿠팡이츠가 이제 자영업자를 모으려고 그런 거예요. 나중에는 15%를 올리게 돼 있어요. 500원 더 떼가요. 이게 이제 음식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조건 매출에 10% 뿌리는 거네. 예. 대리기사님들, 우리가 대리 운전용 하면 20%를 떼가요. 그분들도 그때 너무 과도하다고. 프랜차이즈 편의점 35%를 떼갑니다, 본사가. 너무 과도하지 않나요? 한 10에서 15% 정도 다 인하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어쨌든 배달 수수료는 15%나 되는데 지금 1,000원. 그다음에 카드 수수료 결제 이용료. 보통 카드 수수료가 3%. 뭐 영세업 최대치 3%고 영세업자들은 뭐 1%까지 떨어뜨려졌는데요. 2019년도에. 근데 거기에다가 그 전자 수수료를 낼 때 전자결제를 하잖아요. 그럼 전자결제 수수료도 일부 붙어요. 근데 이제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다 주문 중개 수수료는 쿠팡이 연결해주는 플랫폼 비용으로 받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배달 요금 중 김씨 부담액 3,182원은 뭡니까? 자, 우리가 이제 쿠팡이츠나 배민을 시키면 네. 배달료 때로는 뭐 면제 서비스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2,000원 뭐 3,000원 이렇게 내라 되어 있어. 배달료가 많으면 안 똑같은 시키니까? 음식집은 안 시켜요. 자, 근데 실제 배달 라이더들이 거리에 따라서 많게는 4,000원, 5,000원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 이분들이 옛날에 복수 배달할 때는 1시간 안에 여러 군데를 하셨잖아요. 지금 쿠팡이츠하고 배민온 다 단수 배달이에요. 그렇죠. 단수 배달 뭐냐면 한 한 번에 번에 한 한 집만 건만.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건수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나마 단가가 올라가야 되겠죠. 그럼 만약에 배달 단가가 이제 5,000원이다. 근데 우리 시키는 입장에서 뭐야 우리 7,000원짜리 음식 시키는데 배달료가 5,000원이 안 시켜. 그럼 배달료가 한 2,000원, 3,000원 되겠거든요. 그럼 시켜. 알고 봤더니 그 중에 절반 3,000원을 정도는 건물주가 아니 예, 우리 가게 주인이 자영업자들이 내는군요. 내셨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계산해 보니까 거기에 이제 부가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김 씨가 받는 금액이 5,070원인 거예요. 진짜로. 절반이 배달 관련 수로 날아가 버린 겁니다. 이거 나무값? 이거 밀가루 값 떼고 인건비 빼고 기름값 떼고 임대료 여기서 핵심이 자 임대료가 나간다는 거죠. 인건비하고 이제 물론 배달 인건비는 안 나겠지만 주방장님 인건비는 나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건물주 임대료하고 그러니까 남는 게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연히 이 중국집 김 사장님은 음식값을 2,000원 정도 올리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출 비용이 뻔한데 고정 비용이 뻔한데 배달앱으로 결국 돈은 그 프로펌 회사가 벌고 그렇죠. 가격은 가격대로 소비자가 추가로 소비자들은 물면서 언제부턴가 원래 옛날에 배달료 안 받았잖아요. 치킨이나 중국집이나. 근데 어느 때부턴가 배달료가 한 2,000원씩 달려와요. 요즘에 2,000원 아니면 3,000원. 그게 전화 주문에도 달려오고요. 앱을 이용해도 달라붙어 와요. 그러니까 그게 바뀐 겁니다. 거기에다가 가격까지 오르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라는 법률이 지금 문재인 정부하고 민주당 그다음에 시민단체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줄일 수가 있지? 결국은 아까 말한 것처럼 법에 의해서 수수료 상한제를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법률이 통과가 됐어요. 저번에 지금. 아니다. 아직 이제 통과를 촉구를 하고 있어요. 제가 그 구글의 인앱 결제 강요하지 못하는 게 통과된가 순간 헷갈리는데 하도 많은 이슈를 다루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 만약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있다. 그러면 여신 전문 금융업법으로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는 신용카드 수수료를 우대 수수료를 적용하기 위해서 1% 정도밖에 안 받게 해놨어요. 그런 것처럼 배달업체나 플랫폼 업체들의 수수료 상한제 같은 걸 도입할 수도 있고요. 법에 의해서. 아니면 저는 제일 좋은 방법은 박영선 장관이 제안한 것처럼 자 배달이라는 업종에만 해도 이해관계자 소비자가 있죠. 그다음에 우리 자영업자가 있죠. 플랫폼 자영업자가 네. 이 라이더하고 바로 연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황당한 거 배달 대행업체가 있어요. 아, 또 있어? 예. 그럼 배달 기사하고 다이렉트가 아니라 배달 예. 기사를 중개해준 업체가 배달 하나 더 대행업체 있는 거네? 부릉 뭐 보셨죠? 지난 길 가다 보면 뭐 부릉 뭐 이런 데가 자 자영업자 아니 소비자가 먼저 시켰죠? 자영업자가 했죠? 다시 소비자가 배달 앱을 통해서 자영업자한테 갔죠? 자영업자는 배달 대행업체를 통해서 배달 기사님한테 가는. 기사님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면 무려 5명이나. 음식과 식당 사이에 다섯 건이 붙어 있는 거네, 수수료가. 주체가 있어요. 지금 좀 넓히면 여기에 건물주하고 납품업체까지 붙어 있겠죠. 식당에도 이제 도매로 납품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모여서 합리적인 배분을 하자는 거예요. 그렇지. 이 시장이 흑자가 이렇게 나는 시장인데 뭐 매출이 1년 총 매출이 한 10조이고 그중에 영업이익률이 한 20%에서 2조가 남는 시장인데 야 어떻게 네 쿠팡이처럼 뱀이 다 먹냐? 야 배달 대행업체 너희들 너무 많이 떼먹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합리적으로 예를 들면 쿠팡이츠는 한 5% 정도 먹고 배달 대행업체도 한 5% 정도 먹고 나머지 90%에서 소비자도 조금 이득을, 자영업자도 조금 이득을, 배달 라이더 노동은 조금 이득을 보는 이런 프로토콜을 하자는 거죠. 이것도 결국 국가가 법으로 예. 강제를 하거나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 아니면 사안인 거네. 그렇죠. 이렇게 사회적 협약. 이게 돼? 아닌데 솔직히 사회적 협약 되는 경우 봤어? 저번에 택배는 그래도 일부 해가지고 지금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법으로 하면 좋겠지만 법으로 하는 것이 늘 조금 딱딱함이 있으니까 부드럽게 동참을 유도하는 방법도 있는데 분명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비용의 문제는 있습니다만 난 하나 또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정말 이렇게 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면 방문해서 먹는 사람들한테는 음식값을 깎아주는 거를 아예 상용화를 해야 될 것 같아.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바뀐 거예요. 옛날에는 주문 배달에 포장해 가면 2,000원 할인해줘, 1,000원 해줘 그랬죠. 왜 매장 이용료도 떨어지고 뭐 매장 손해기도 안 회전율에 버리고. 도움이 되니까. 네, 진짜 맞습니다. 오히려 직접 오거나 아니면 전화로 직접 전화 주면 다이렉트로. 자, 다이렉트 전화 주면 배달 대행업체를 쓴다 하더라도 최소한 1,000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15%니까. 한 세 단계는 빠지네. 간짜장값 10,000원짜리니까 1,000원이죠. 20,000원짜리면 2,000원이 되는 거예요. 10%를 받으니까. 나중에 15% 받으면 20,000원짜리면 3,0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돈이 아닌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직접 전화로 주시면 500원 할인해 준다든지 매장에 오면 500원 할인 이런 이벤트도 필요해요. 아니 그래 형평의 원칙이 있지. 맞습니다. 그래야 이제 우리 소비자들도 이왕 하는 거 운동 삼아 가서 먹고 오자. 특히 이 배달을 싫어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왜? 짜장면은 현장에서 먹어야 돼. 일단 어떻게 다이렉트로 와도 여러분 저 온으로 다이렉트로 와도 어쨌든 교통체증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30분은 달리잖아. 조금 식어요. 네. 그다음에 식거나 퍼져요. 그다음에 일회용품이 말도 못해 버려 정말 일회용품. 그쵸. 일회용품 빼고 달라 뭐 수저나 색깔은 빼고 달라 그래도 이미 그 본체가 아니 전부 다 플라스틱이 쌓여 있는 거니까. 족발 하나 시키면 포장 8개가 와. 예, 8개 뭐 와요. 막국수부터 맞아. 시작하고 뭐 된장, 간장, 족발, 고추장, 예. 야채만 한 7, 8개가 아, 와. 거기다 수저 젓갈까지 해버리면 쓰레기통이 예, 꽉 그럼 우리가 찬다니까. 완전 지구 환경 파괴 주범이 돼버리는 거 그러니까 차라리 운동 삼아 가서 먹으면 뭐 1,000원 할인다든지 이런 거 필요해요. 아무튼 자영업자분들도 조금 같이 더 노력해 주셔야 돼요. 하여튼 그 현명한 소비를 위해서 모두가 이런 중지를 모으는 이런 시도가 진짜 필요한 거고요. 네, 이러한 노력에 안진걸 소장이 네. 기여를 하고 저희는 있다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늘 칭찬드리고 싶네요. 이번 광고는 송 작가 TV 외계인 비누 어제 오후에 드디어 출시가 됐습니다. 세상에. 이게 각이 지금 박혀 있어. 상자에서부터 시작해서 다 송작가 TV를 다 써놨어. 그럼 당연한 거지. 비누에도 써놨어. 굿즈인데 슈퍼에서도 못 팔고요. 송 작가 TV몰과 파켓몰에서만 구매하실 수 있고요. 배송 포함으로 이 3개짜리 한 세트가 16,8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아까 K플라우님이 아우 4개월 만에 이제 목욕하게 생겼다고 좋아하셨는데 이 비누가 없어서 그동안 목욕을 못 하셨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계신 거죠? 저도 사실 이 비누가 떨어지고 나서 너무 이게 그리웠어요. 이게 사실은 내가 쓰기 위해서 만든 목적도 있어요. 요거 하나를 가지고 지금 머리 감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바디까지 다 쓰실 수가 있는데 환경을 위해서라면 사실 지금 우리가 쓰는 그 샴푸보다는 비누형으로 쓰는 게 그럼요.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믿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왜? 내돈내산 후기가 거의 없는데 이 제품을 믿을 수만 있으면 쓰겠다는 거야. 요 비누를 사용하신 분들의 공통적인 얘기가 뭐냐면은 아 이거는 진짜 너무 좋다 이 얘기밖에 안 나와요. 일반 외 시중에 나와 있는 비누는 되게 싸잖아요. 비싸다 생각할 수 있어요. 비싼 이유가 있죠. 프리미엄 천연 비누네요? 그럼요. 이거 100% 그 코코넛이 드러나. 자연 유지로만 만든 비누고요. 계면 활성제나 화학 성분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요. 호텔에 들어가는 그 호텔 손님들한테 주기 위한 조그마한 일회용 비누 이걸로 네. 이제 수출하던 상품이었는데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국내에서 출시할 수 없을까요? 해갖고 접촉을 해갖고 만든 거고 또한 비누에 굶주리셨던 분들 그리고 외계인 비누에 대한 효능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많이 써주시면 좋겠어요. 또 하나 물어보고 싶은 거는 이것도 기분이 굉장히 더러운 얘기인데 이 오세훈이가 아이고 세월호 그 기억 저장 예. 지금 광화문에 세월호 있었던 추모관 기억관. 추모관을 이걸 이제 철거하기로 한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거든요. 예. 그 이후로 어떻게 제가 진행이 갔다 됐죠? 왔습니다. 아예 딱 붙여놨어요. 공사한다는 미명하에 완전히 사람들 오도가 되고 봉쇄를 해놨어요. 일단 지금 그 안에 추모관은. 계시는 분들 없어 계시고? 이제. 아예 왜냐면 아예 아예 안 계셔? 그러니까 그것을 사람이 못 다니게 먼저 이렇게 봉쇄를 해놨고요. 그러면 보는 사람도 못 가고 예. 안에서 관리하시던 옛날 유가족들도 이제 못 못 하는 들어가는 거예요. 거야? 이제 자원봉사가 엄청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맥락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 전에는 이순신 동상 앞에 남단, 광화문 남단을 우리 세월호 기업관이나 추모 천막이나 시민단체 자원봉사 노란 리본 만드는 분들이 좀 많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민원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박원순 시장이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야. 어떻게 해결했느냐? 그러면 이제 대화를 한 거예요. 어디 다 없애버리고 그런 건 말이 안 되니까 예를 들면 한 100평 정도를 쓰고 있는 거였다면 한 10평 정도만 쓰자. 다 치웠어요, 실제로. 유가족들 동의해주고 그래서 정말 기억하실 거예요. 딱 교보문고 쪽 한쪽에만 한 진짜 4평, 한 10평? 15평 정도만 딱 그러니까 분향소처럼 예, 사진 걸어놓은 예. 거 그거 그 하고 추모관 그 옆에 하나하고 조그마한 보조 건물 하나 보조 건물 하나하고 거잖아. 자원봉사단이 있는 공간이었고 한 세 개 정도 칸이어가지고 일단 조망권도 침해 안 하고 보행권도 침해 안 하고 그다음에 뭐 행사하는데도 방해 안 되게 딱 한쪽에 딱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세훈이는 아주 이념적으로 뒤틀려 있는 사람이에요. 나경원하고 오세훈 같은 사람들은 보면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 때 자기들이 잘못했던 게 리바이벌 되는 게 싫은 거죠. 근데 못된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
지금도 그 자기를 목격한 생태딸집 아드님, 그 어머니와 아드님 지금도 공격하잖아요. 제2의 무슨 정치공작 사건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그 목격자들이 저한테 분노의 전화가 와요. 왜 자기들이 본대로 말한 것 뿐인데 자기를 아직도 공격한다고. 얼마 전에 이준석이랑 오세훈이랑 또 누구죠? 조수진이랑 모여가지고 생태땅집 정치공작을 이겨낸 사람이라고 축이 세운 거예요. 그랬더니 또 오세훈이 또 신나가지고 생태땅 정치공작, 심각한 정치공작을 내가 당이랑 함께 이겨냈다. 생태탕 정치공작. 나 아니, 완장하겠네. 세상에 이걸 확 판에 감아버려. 애청자 여러분, 나중에 우연이라 보신 시민 여러분, 제가 그 내곡동에 경작인 대표님하고 식당 그 어머님하고 아드님 직접 여러 번 보고 온 사람입니다. 저랑 같이 기자회견 하기로 했는데 협박받아서 취소했잖아요, 당시에. 너무너무 평범한 이웃집 시민이십니다. 그냥 식당 하신 분이 그냥 농사 지은 분이에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니까 생각해보니까 오세훈이 본 거예요, 온 게요. 맞아요. 오세훈도 본인이 나중에 뭐라 했습니까? 기억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는 희대의 마음과 내가 거기 간 게 그렇게 중요하냐라는 유명한 말 했잖아요. 안 갔다며, 본인이 처음에는.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근데 그래서 이분들은 선거 끝나고 그냥 혹시라도 불이익당할까 봐 조용히 지내고 있어요. 자기 일 하면서. 진짜 평범한 이웃들이 그런데 갑자기 또 6월 말에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가지고 생태탕 정치 공작을 이겨낸. 그럼 그 식당에 같이 간 경작인이나 그 식당을 경영하는 어머니나 아드님은 뭐가 되겠습니까? 본대로 말만 했는데 이렇게 쫌병인 거예요. 그래 놓고 그 보도를 많이 한 게 KBS와 TBS래요. 그래서 KBS, TBS 또 뒤끝 욕을 한 거예요. 이제 이런 자인데, 자, 방역 지금 제대로 대책 못 해갖고 온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잖아요. 그러면 방역에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그 와중에 그걸 그 세월호 없애겠다고. 추모를 없앴다. 아니, 광화문광장 지금 재조성 하니까 잠시만 좀 휴가 냈다가 이동했다가 다시 한쪽에 광화문광장이 더 넓어지는 거거든요. 아니, 광화문 광장을 조성을 하면 거기에다가 추모관 같은 거 국비로 해갖고 하나 만들어주면 예. 그게 나빠? 아니, 그게 무슨 범죄 행위야? 그리고 그게 의혹으로만 쌓여 있는 거야? 아니, 우리 국민들이고 우리 학생들이고 또 국가가 잘못해갖고 구조 미비로 인해서 사고가 났다고 그 이상은 안 하더라도 거기까지만큼은 니들도 인정을 한 거잖아. 예. 그러면 국가가 거기에다가 제대로 된 기념관이나 위령비 같은 거를 만들어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광화문광장은 지금보다 훨씬 넓어집니다. 그러면 한 켠에다가 예를 들면 세종대왕상도 있고 이순신 장군님도 계시는데 그 옆에는 어렵다 하더라도 한쪽이 좀 아담하고 소박하더라도 이 광화문광장에 대한민국에서 최근 현대사에서 가장 슬픈 사건이 세월호 참사잖아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제가 이제 태어나서부터 봤던 사건 중에 제일 슬픈 사건이 1980년대 5.18 학살, 수백 명이 죽었고 지금도 실종됐으니까요. 그다음에 제가 대학 1학년 시절에 1991년대 그 강경대사가 노태우 정권 백골단 세파페에 맞아 죽어가지고 학생들 거기에 막 분신한 거 갖고 열 몇 분이 숨졌잖아요. 그거. 그 다음에 세월호 참사를 꼽을 노무현 대통령님 슬프게 돌아가신 거. 그 다음에 세월호 참사. 저도 이렇게 딱 뽑아놓은 5개 사건이 떠오르거든요. 우리 국민들이 대부분 비슷할 거예요. 한쪽에다가 조용히 추모하고 기억하게 하면 되잖아. 근데 그러다가 가족들이 예를 들면 10주년 됐어. 그럼 10주년 때는 그럼 광화문광장에 계속 있는 것은 어색하다. 진상규명도 상당히 된 것 같다. 그러면 안산이나 다른 데로 옮길 수도 있는 거고, 다른 공원으로. 근데 지금 가족들이나 또는 그 세월호 진상규명하는 운동하는 분들, 우리 국민들이 이걸 용납을 못 하는 거예요. 아직 7년이 더 지났지만 지금도 이제 조사 중이잖아요. 그리고 박근혜, 최순실 그때 세월호 참사 관련된 세력들 아직도 하나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잖아요. 처벌받은 사람 딱 한 명인 거 아시죠? 그때 선자. 해경 경정님. 그분 한 분만 처벌받은 거예요, 지금. 그리고 선장한 사람. 예, 선장하고. 자, 지금 이제 걔네들 논리는 뭐냐면요. 이게 뭐 그 사람들이 피해자들이 서울 시민이야 아니면 뭐 서울하고 무슨 연관이 있기를 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아이고. 그 광장 안에 그 땡볕 아래 그 유가족들이 오갈 데 없이 거기에서 4년을 기거를 하면서 일을 했고요. 이분들을 단식 보기 농성도 위해서 거기서 했었고 시민들도 추모하러 다 어쨌든 안산까지 가신 분도 있지만 안산까지 못 가는 분들 다 광화문광장에 모인 광화문 거거든요. 광장에 모였고 수천만의 국민들이 거기를 가서 슬픔을 같이 네. 했고요. 그 안에서
이른바 촛불혁명이라고 하는 시민혁명이 시작된 자리로 저는 맞습니다. 광화문 광장이라고 봐요. 그만큼 우리 입장에서는 아픔이기도 하고 승리이기도 하고 씨앗이 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거든요. 그러면 이건 국가 차원에서라도 기념관을 짓거나 아니면 그 밑에 지하 통로 거기 전시 공간 있잖아요. 그렇죠. 그 방법도 거기라도 집어 넣어줘야 된다고 저는 개별적으로 생각을 해요. 저는 작가님 말씀하신 생각났어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광화광장이 훨씬 넓어지잖아요. 전철역하고 지하 통로도 더 넓어지고 더 생길 거란 말이죠. 그러면 지상 한 켠이든 지하 한 켠이든 사람들 많이 다니는 곳에, 왜냐하면 너무 애진 곳은 안 되니까 촛불 시민혁명 기념관, 세월호 추모 기억관 두 개를 한쪽에 만들어 놓는 거죠. 이거 그래서- 뭐 어디 국민운동 같은 걸로 예, 청원해서 저는 어떻게 할 수 충분히 없을까? 그래서 지나가는 분들이 언제든지 항상 추모도 하고 다시 이런 참사가 생기지 않아야 다짐도 하고 그러면서 촛불혁명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우리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도 만들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다음에 헌법 1조 세계인권선언문도 옆에 좀 적어놓고 그래서 거길 지나가는 모든 시민들이 슬프면서도 또 촛불시민혁명의 긍지도 느끼고 한편 이 땅의 주인이 우리들 자신이란 걸 다시 한번 또 인간이 존엄한 존재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고. 이런 거 민주당 국회의원들 불러가지고 하자고 제안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일단 민주당뿐만 아니라 우리 소수 야당들 그다음에 시민사단체 뭐 회동포들 다 나서서 오세훈 씨는 세월호 추모를 못하게 할 게 아니라 세월호 기억을 지울 게 아니라 제발 코로나를 지워라. 코로나 지우는데 앞장서라. 근데 코로나 대책 뭐 아시잖아요. 저번에 말씀드린 뭐 회의 2번 참가한 거 팩트로 확인됐잖아요. 본인은 억울하다 그러는데 오세훈이 제대로 안 한 건 전문가들도 다 인정하는 겁니다. 일부 가짜 뉴스로 뭐 지적을 받았다 하더라도요. 좀 오바된 뉴스가 있었다 하더라도요. 근데 불을 지핀 게 김도식입니다. 김도식. 오세훈과 안철수의 합작품. 아니 이 모든 게 문재인 탓이래요. 코로나 창고리. 아니 네가 되지도 않는 진단키트 사업으로 13억 날려먹은 거 그렇죠. 10분의 1만 가져도 기념관 세울 수 있거든요. 그럼요. 어? 예. 정말 이거는 성의의 문제지 돈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삼풍백화점 사고가 있었고 그 자리에 윤석열이 진치고 살았던 아크로비스타가 섰습니다만 그때 돌아가셨던 분들을 위한 위령비는 어디 있습니까? 양재 시민공원 숲속에 누가 접근도 못하는 데 있어요. 네. 성수대교 붕괴된 그 희생자들을 위한 위령비 어디 있습니까? 한강변 공원에 네. 접근도 할 수 없는 지역에다가 아니 저도 거기 그 이야기 꼭 듣고 싶었는데 여러분 저도 성수대교 붕괴될 때 제가 대학교 4학년이었고 아직도 나는 안 잊어먹는데 15분 전에 지나갔어. 네, 15분 저는 이제 그 인근에 제가 아무튼 자주 다니던 입장이었거든요. 누구를 만나러 막 이런데 그래서 너무 끔찍한데 얼마 전에 제가 지나갔어요 진짜로. 근데 성수대교 유령비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강변북로에서 이렇게 우회전해서 나가는 곳에 있어요. 근데 사람 보행 금지 구역이에요. 그러니까 차를 타고 가면서 차를 타고 가는데 보아야 되는데 유령비는 안 보이고 유령비 그치. 안내문만 보여. 위령비는 사람 쪽에 돌려져 있어. 네. 그러니까 차를 타고 지나가면 뒷모습밖에 안 보이니까 저 뭔 비석이지 그러고 가는 거거든. 근데 진짜 사람이 볼 수 있는 그쪽 각도에는 보행자가 못 들어가게끔 통행로를 끊어놓은 아니 거야. 차가 엄청 다니는데 자동차 전용 도로인데 왜 거기다 세워놨어요? 김영삼이가 이건 잘못한 거죠, 그렇죠? 삼풍백화점도 그렇고 할 수 없어서 세웠지만 할 수 없이 세운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걸로 세우면 어떻게 후대 사람들이 그걸 추모하고 거기에 대해 분노하고 그런 게 다시 안 생긴다는 그러한 아무튼 이 모든 게 시당 하나 탓이다라는 생각도 들고 차라리 박 시장님이 욕을 좀 드시더라도 그때 좀 만들어 주시지. 그때 좀 세금 좀 써가지고라도 이순신 장군 동상 뒤에다가 최소 그 널쩍한 그 검정 비석 길게 좀 세우고 거기에 희생자 이름하고 사진이라도 좀 박아갖고 유령비 하나만 해주시지라는 생각이 그러니까요. 들어요. 그게 광화문광장 재구조하고 맞물려 가지고 원래 촛불혁명 기념비하고 세월호 이 추모가 논의가 있었거든요. 있었어요? 예, 원래 그냥 촛불혁명 기념비도 어떻게든 세워야 되니까. 근데 다 논의가 이제 마무리가 안 돼 버린 거죠. 여러 비극이 겹치면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대선 준비 착실하게 하면서 지금 윤석열 지지율 오늘 보니까 또 떨어졌더라고요. 그렇게 막 우리 국민은 5일 동안 24시간 한숨도 못 자게 화장실도 못 가게 일을
시키려고 하는 자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분노가 계속 확산되고 있고요. 자기는 36시간이나 착각했다잖아. 네. 근데 36이 어떤 변수를 가지면 120이 되는 나눠지지도 않거든 이거는.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게 거짓말이라는 게 본인이 정확히 인식한 게 나와요. 그 MBN 인터뷰가 공개가 됐어요. 야, 뭐 완전 거의 뭐 인터뷰 이렇게 막 옷도 이렇게 벌려놓고 그다음에 그거 아세요? 정말 민망한데 요즘 쩍벌남 거의 보기 어렵잖아요. 기자회견 하는데 쩍벌도 그런 쩍벌이 없어요. 보통 사람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의 180도 쩍벌로 기자회견한 사진이 공개됐어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기겁해버리는데 그거랑 비슷한 태도로 MBN하고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매일경제 인터뷰하면서. 환풍이 필요한가 보지 이 양반이. 아니 근데 굳어서. 환풍 정도가 아니라 다리를 여러분 보통 쩍벌남 초통 요 정도 하잖아요. 이렇게 벌려갖고 있어버려요. 사람이 기자회견 하는데 벌러당 보이는 데서. 근데 MBN하고 인터뷰할 때도 완전히 거만한 자세로 도리도리 하면서 그걸 알고 있어요. 내가 진짜 120시간 일하는 게 거짓말이다 하는 과잉한 식으로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아닙니다. 거기 정확히 뭐라고 나오냐면 자 7일 곱하기 24하면 얼마지? 그 이야기를 딱 해요 본인이. 그러니까 그러면서 7일 곱하기 24하면 얼마입니까? 갑자기 야 그럼 어려운 거 시키지 마. 168시간이잖아. 그래 본인이. 여러분 이렇게 윤석열 투기에 도리도리 하면서 168시간이잖아. 그러면 5일로 하면 뭐 24시간 하면 120시간 일할 수 있어야지 이렇게 이야기해요 본인이. 그러니까 얘는 어디 목성에서 온 외계인인가? 하루가 며칠 되나? 계산을 잘못해서 한 말이라는 게 말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5일 주말 이틀 48을 빼니까 168을 48을 빼니까 120시간 되잖아요. 그걸 알고 이야기를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람을 옛날에 지가 가둬서 직권을 남용해서 티끌 같은 죄도 태산을 만들 때도 자만 재우고 수사하고 그랬어요. 옛날 특수거래 사람 막 죽고 그랬잖아요. 자살도 하고. 거의 그런 생각으로 국민들을 그런 생각으로 니들도 잠 안 자고 일해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할 수 있지 않느냐. 근데 이 얼마나 시대착오적이고 오만방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지지율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죠. 근데 저는 그 120시간 그 인터뷰도 황당했지만 아무튼 최근 기자회견 사진이 하나 도는데 그거 한번 정말 보셔야 됩니다. 쩍벌남이 아니야. 쩍쩍쩍벌남이야. 그러니까 사람의 태도를 네, 태도가 다 드러나는 그 사람의 거예요. 인성이 네. 보이고 그 사람이 무슨 생각 뭘 할지가 빤히 보이는 건데 권력을 얼마나 그동안 남용했는지도 다 느껴져요. 그런 자들이 이 대한민국을 책임지겠다고 또 자기가 아니면 대한민국이 망한다고 하는 논리를 가지고 나와 있다는 이 정말 개탄할 수밖에 그러니까요. 없는 이런 너무 상황이 열받죠, 안에서 여러분. 날도 더운데. 안타깝습니다만 그래도 난 조금은 좀 뭐랄까 고마운 점이 있어. 저도 약간 있는데 왜냐면 혹시 어떤 걔가 정말 착한 척하고 도덕군자처럼 하고 그냥 완벽하게 뭐 이런 걸 연기할 수 있는 연기자였다고 하면 훨씬 더 사람들은 가증스럽게 속았을 거예요. 잘못하면 속았죠. 근데 얘는 이거를 속일 수 있는 연기력조차도 없기 때문에 네, 그런 우리가 그 인성이 본질을 아니에요. 보잖아요. 네. 네. 안하무인의 안절부절의 목불인견의 인성을 갖고 있어서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송 작가님이랑 비슷한 게 고맙게 생각하는 게 다행히 우리가 박근혜 시대를 거치면서 이명박근혜 시대를 거치면서 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알아버렸고 박정희 전두환의 군부독재 유산이 얼마나 극악한가. 그래서 결국 박정희의 신화가 깨진 거잖아요. 이명박과 박근혜와 최순실을 거치면서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잖아요. 국민들은 국정농단 고통받긴 했지만 동시에 이번 윤석열의 많은 거듭되는 만행으로 우리나라에서 정치 검찰 권력을 남용하는 집단들 있잖아요. 검찰, 일부 의사 집단, 일부 정강 같은 목사 집단. 우리나라에서 국민들 위해 국민 아래 무릎 꿇지 않고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고 여전히 권력을 남용하는 함부로 그러나 책임지지 않는 집단이 딱 3개가 남아있거든요. 현재 일부 목사, 일부 의사, 그다음에 검찰 다수. 검찰은 일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검찰 다수잖아요. 법조계는 네. 거의 전수. 예, 거의 그렇죠. 거의 대다수. 판사까지 판사까지 대다수. 다수 법조계 인사들. 이들인데 국민을 개돼지로 보고 있는 놈들이죠. 그게 이번에 다 드러나고 윤석열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알아버린 거예요. 정치 검찰 놈들, 권력을 남용하고 있는 놈들, 본인들이 엘리트 특권층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의 생각이 국민은 120시간 일해도 되고, 그다음에 되고 아니면 민도가 날 다 밀란 일으켰을 것이고,
다 드러나 버립니다. 자기나 자기 장모나 자기 집사람하고 연관된 일은 다 정당하고 다 사적인 일이고. 어. 자꾸 나한테 물어보냐는 식으로 하고 사적인 일인데. 내가 나쁜 놈이라고 찍으면 그 사람 나쁜 놈이야 하고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하지만 우리가 예전 같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허상에 속았겠지만 이제는 그렇게 속지 않는 분들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심판 그거는 결국 우리가 투표로 할 수 있는 거고요. 예. 여론으로 보여줄 수 여론으로. 있는 기회가 꼭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뚜껑을 까봤더니 니들이 생각한 것 같은 결과가 절대로 나오지 않을 거다. 우리 맞습니다. 국민이 그렇게, 확연히 민심이 네, 어리석지 민심도 않다는 달라지고 거는. 있어요. 네. 확연히 민심이 다시 윤석열 집단이나 이준석 유 그다음에 국민의 집단에 나경원 유, 대해서 뭐 주호영 유 다 이 사람들이 보니까 민주당에 문제가 있었고 실망한 것도 있지만 이놈들은 더 아니되라는 인상 그 민심으로 확 가고 있고요. 정말 그 안에 네. 하나라도 건질 수 있는 말 그대로 내가 너희 중에 한 명이라도 죄 없는 놈이 있다고 하면 내가 너희를 결코 불로 치지 않겠다라는 소돔 고모라의 약속처럼 진짜 네가 국민의 집안에 한 놈이라도 건질 만한 놈이 있다고 하면 나는 그래도 마지막 희망을 걸어보겠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없어요. 확실히 없네요. 없어요, 여러분. 최재형 씨가 약간 얌전하긴 한데 이 사람이 비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쓰레기 줍기를 한 거예요. 할 게 없으니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국민들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뭔가 발표를 해야 되잖아요. 국민들 위해서. 오늘 뭐 이재명 지사처럼 뭐 전 국민에게 100만 원, 청년들에게 200만 원, 뭐 어르신들에게 더 지원해 주자. 뭐 그게 논란이 있다라도 뭐라도 발표를 해야 되는데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고 생각을 한 번도 안 했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쓰레기나 줍자. 쓰레기 줍는 건 잘한 일이죠. 근데 지금 이 절대절명의 국면의 대선 후보란 자가 나 그 쓰레기 우리가 지워줄게. 우리가 5분 지워줄 전에 테니까. 비서관이 버린 쓰레기였다고 의심해보고 싶네요.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얘기 남아 있습니다만 뭐 구글 관련된 얘기도 있고 합니다만 저희가 또 다음 방송이 또 예정이 돼 있고 또 우리 안 소장도 피토하는 많은 주제들 얘기하셔서 힘드셨으니까 오늘 방송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진걸 소장과 그 매주 이틀씩을 만나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좀 편안하게 녹아들고 있는 안진걸 소장님의 얘기들을 그냥 듣지만 마시고 많이 전달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또 이게 통해 가지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실 수 있게끔 아까 의료보험 감면이라든지 그럼요. 그다음에 기초연금 받으시는 어르신들 할인 12,100원씩 통신비 의무감면 됩니다. 꼭 알려주세요, 그거 여러분. 아껴준다 그래서 그 회사 남는 거 아니고 국가에 도움되는 거 아니니까요. 네. 여러분들이 꼭 찾으셔가지고 실리적인 소득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좀 찾아주기도 하고 그러세요. 어르신한테도 연락 주시고요. 그러니까요. 자, 다음 주에도 변함없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